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야담TV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조선시대 어느 마을에 엄격하기로 소문난 양반 김학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품이 곱고 예법에 맞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용납하지 않는 분이었지요. 여보게, 저기 김판서댁 며느리 봤어? 평민 출신이라던데. 쉿! 목소리 낮추시오. 대감께서 들으시면 정말 큰일 난다니까. 마을 사람들은 김학수의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는데 그도 그럴 것이 그의 아들 김동식이 신분이 낮은 평민 처녀와 혼인한다고 했을 때 마을이 발칵 뒤집혔었기 때문이지요. 아버님,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당장 나가거라. 우리 집안의 평민 출신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지만 아들의 고집을 꺾지 못한 김학수는 마지못해 혼인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지요. 내 놈 고집 때문에 혼인은 허락하겠지만 내가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르기 전까지 저 여인을 며느리로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며느리 순영은 시집에 들어왔지만 시아버지의 눈길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힘든 시댁살이를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비록 순영이 평민 출신이긴 하였지만 어릴 적부터 예의범절과 글공부를 익혔는데 순영의 부모님께서 혹여나 딸이 커서 귀한 집에 시집을 가게 될까 하여 가르치신 것이었지요. 아가, 이리 와서 이 책 한번 읽어보거라. 예. 어머니, 개씨 삼강행실도는 여인의 도리를 가르치는 책이지요? 그렇게 글공부와 예절을 배우며 자란 순영에게 운명 같은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우물가에서 물동이를 들다 넘어진 순영의 손을 잡아준 청년이 있었지요. 그는 바로 김판서 댁의 아들 동식이었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불편을 끼쳐. 아니옵니다. 제가 마침 지나가다 도와드린 것뿐인데요. 그날 이후 우연인 듯 필연처럼 두 사람은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아가씨는 매일 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오시나 봅니다. 도련님께서도 매일 이 시간에 산책을 다니시나 봅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수줍은 미소가 어려 있었지요. 동식은 순영의 단아한 모습과 지혜로움의 마음을 빼앗겼고 순영 또한 동식의 온화한 성품에 이끌렸습니다. 하지만 둘의 사이를 아는 이가 생기면서 평민의 딸이 김판서댁 도련님과 만난다는 소문이 돌자 마을은 발칵 뒤집혔고 금세 동식의 아버지인 김한서의 귀에도 들어갔지요. 당연히 김판서의 반대도 있었지만 동식의 입장에서는 순영의 부모님께 허락받는 일이 급선무였습니다. 그렇게 동식은 매일 순영의 집 앞에서 대문을 바라보며 한숨만 쉬었는데 결국 친구 한 명을 중매쟁이로 보냈습니다. 아이고, 김판서댁 도련님이 아주 마음을 뺏겼나 봅니다. 밤낮으로 아가씨 얘기뿐이라. 친구의 말을 듣던 순영의 부모님은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내 딸을 어찌 양반가에 보내. 신분이 다른데 고생만 하면 어쩌나. 하지만 도련님의 마음이 참으로 진실해 보입니다. 혹여나. 그때였습니다. 동식이 직접 순영의 집에 찾아온 게 아니겠습니까? 아버님, 어머님, 제가 이렇게 무례를 범하는 것은 오로지 제 진심을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동식은 마당에 엎드려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비록 제가 양반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나 그것이 사람의 도리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다 생각합니다. 순영 아가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평생 지키고 싶습니다. 순영의 부모님은 동식의 진심 어린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산이 남아 있었지요. 허나 김판서 대감님께서는 어찌하실지 걱정이오. 그 일은 제가 아버님을 설득하겠습니다. 꼭 허락을 받아내고야 말겠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둘의 인연은 많은 시련 속에서도 더욱 깊어져 갔지요. 한편 순영은 어릴 적부터 배운 예절과 글공부 덕에 양반가의 며느리로서 부족함이 없었지만 시아버지의 마음을 열기에는 역부족이었지요. 매일 새벽이면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오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머, 저 김판서댁 며느리 보시오. 저리 고운 얼굴로 저렇게 고된 일을. 그려 평민이라고 무시하더니 저리 현숙한 며느리가 어디 있다고. 마을 사람들은 순영의 성품과 행실을 입이 닳도록 칭찬했지만 정작 시아버지의 눈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제가 직접 담근 장아찌와 더덕구이를 준비했습니다. 순영이 상을 내밀자 시아버지는 상을 보시곤 코웃음을 치며 말했지요. 허면 양반가의 예법도 배웠다던데 상에 올릴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순영은 눈물을 삼키며 다시 상을 차렸지만 시아버지는 결국 손도 대지 않으셨지요. 한편 남편 동식은 늘 미안한 마음으로 아내 순영을 위로해 주었답니다. 여보, 너무 상심하지 마시오. 아버님께서 원래 성격이 강직하셔서 그러실 뿐. 절대 나쁜 분은 아니시오. 아니에요.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제가 더 노력하면 언젠가는 아버님 마음도 열리실 거예요. 그러니 당신께서는 이런 일에 걱정 마시고 과거 준비에만 열중하셔요. 하지만 순영의 지극한 정성에도 시아버지의 마음은 조금도 열리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는 더욱 냉정해져만 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 동식이 과거 시험을 위해 한양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부인, 내가 한양으로 가고 없으면 아버님께 또 얼마나 상처를 받을지 걱정이오. 서방님, 아버님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됩니다. 모두가 제가 부족해서 그렇답니다. 그러니 집안일은 신경 쓰시지 마시고 부디 건강히 다녀오세요. 그리고 아버님은 제가 잘 모시고 있을 테니 걱정 마시고요. 순영의 말에 동식은 자신이 없는 사이 아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잘 알고 있기에 마음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부인, 미안하오. 내가 없는 동안 더 힘들어질 텐데 부디 마음 단단히 먹고 잘 이겨내길 바라오. 괜찮아요. 어서 가서 과거에 급제하세요. 그게 아버님의 소원이시잖아요. 며칠 뒤 남편이 떠난 후 역시나 집안은 더욱 적막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이제 순영의 존재를 아예 없는 사람처럼 대하셨고 하인들마저도 시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순영을 외면하기 시작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갑자기 시아버지의 방에서 쿨럭쿨럭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십니까? 문 밖을 서성이던 순영의 귀에 쿠 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방문을 열어젖히자 시아버지께서 자리에 쓰러져 계셨는데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이 몸은 건드리지 말거라. 하지만 순영은 주저하지 않고 시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급히 의원을 불러왔지만 시아버지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어만 갔습니다. 어르신이 평안히 평소 화기가 너무 심하셔서 오장육부가 모두 상해버렸습니다. 이제는 제가 어찌할 수 있는 방도가 없는 듯합니다. 의원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 뒤로도 여러 의원들이 다녀갔지만 모두가 같은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지요. 이제 며칠 못 버티실 것 같소이다. 하지만 순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시아버지의 곁을 지키며 죽을 다려드리고 한시도 자리를 비우지 않았지요. 아버님, 제발 이 죽이라도 한 숟가락만 드셔보세요. 내 놈의 음식은 먹지 않겠다. 의식이 혼미한 가운데서도 시아버지는 순영의 정성을 거부하였지요. 그리고 이제 마을 사람들과 하인들조차 시아버지의 병세를 두고 수군거렸습니다. 에이, 평민 며느리를 들인 탓에 화가 쌓여 병이 난 게지. 그려. 자식이 불효를 하니 당연한 게야. 하인들 또한 이제 아예 노골적으로 순영을 무시하며 수군거렸지요. 아니, 주인마님께서 일이 편찮으신데 며느님은 뭐하고 계신 거야? 쉿. 걔가 무슨 며느님이야. 그저 평민일 뿐이지. 그러던 어느 날 순영에게 한 하인이 찾아와 말하기를 도련님께 빨리 이 소식을 전해야 한다고 했지만 순영은 과거를 코앞에 두고 이런 소식을 전하면 서방님께서 어찌 마음 편히 공부를 할 수 있겠냐며 혼자서 이 어려움을 견디기로 마음을 먹었지요. 그렇게 며칠이 흐른 어느 날 밤 순영은 우연히 지나가던 노승에게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깊은 산 중에 100년 된 산삼이 있다오. 그것을 구하면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다 하나 한겨울 눈보라 속에서 그것을 찾는다는 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지요. 순영은 그 말을 듣자마자 노승의 팔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어디에 있다고 하셨습니까? 저기 저 멀리 보이는 백두암 너머에 있지요. 하지만 그곳은 100년 동안 아무도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다 하오. 스님께서는 어찌 그 사실을 아시나이까? 나 또한 30년 전 스승님의 병환을 고치고자 그곳을 찾았다가 빈손으로 돌아온 자라오. 젊은 아낙네가 무슨 그 산은 백호가 사는 곳이라 하오. 게다가 지금은 한겨울이라 눈에 덮인 산삼을 찾기는 더 어려울 것이오. 괜찮습니다. 아버님을 살릴 수만 있다면
제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노승과 대화를 마친 순영은 그날 밤 밤새 산행 준비를 하였는데 따뜻한 옷가지와 약간의 먹을거리를 보자기에 싸며 마음을 다잡았지요. 이것이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천지신명이시여, 부디 저에게 힘을 주세요. 그때 마침 시댁 하인 중 순영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었던 하인 한 명이 순영의 방을 지나가다 이를 보았습니다. 아이고, 아씨, 설마 그 맥도암을 진짜 가시렵니까? 제가 산삼을 꼭 찾아서 올 테니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제가 없는 동안에 부디 아버님을 잘 살펴주세요. 그리고 결국 그날 밤 순영은 집을 나섰습니다. 한겨울 매서운 바람이 살을 애듯 불어왔지만 순영의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아버님의 병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게 얼마를 올라갔을까요?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산길을 하나하나 더듬어 올라가는 순영의 손발이 어느새 꽁꽁 얼어붙고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갔습니다. 그리고 깊은 산으로 들어갈수록 순영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지요. 매서운 바람은 살을 애듯 차갑게 불어왔고 쌓인 눈은 무릎까지 올라왔지요. 아버님, 제발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늑대의 울음소리에 순영은 공포에 떨었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어 오히려 더 빨리 걸었지요. 하지만 그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저두르다 발을 헛디딘 순영은 눈 쌓인 비탈을 굴러 떨어지고 말았답니다.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옷은 눈으로 흠뻑 젖어버렸지요. 일어나야 해. 간신히 몸을 일으켰지만 이미 방향을 잃어버린 후였습니다. 자방이 온통 하얀 눈뿐이었지요. 이러다가는 정말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절망감이 밀려올 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도대체 이런 곳에 누가? 순영이 불빛을 따라가 보니 작은 암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휘몰아치던 눈보라가 이곳만큼은 마치 피해가는 듯했지요. 아가씨, 드디어 찾아왔구나. 암자 문이 열리며 백발의 노승이 나왔습니다. 아까 마을에서 만났던 그 노승이었지요. 스님, 어찌 여기 계신 것입니까? 나는 늘 이곳에 있었다오. 백두암의 산삼을 찾는 이들을 기다리며. 노승의 말투가 사뭇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만났을 때의 평범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어딘가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았지요. 그대의 지극한 효심이 하늘을 움직였구나. 자, 이제 마지막 시험만이 남았다. 내가 그토록 찾던 산삼을 구하고 싶으냐? 예, 산삼이 어디에 있는지만 알려주신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런데 순간 노인의 손을 보니 큰 산삼 한 뿌리를 쥐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르신, 혹시 손에 쥐고 계신 것이 산삼이옵니까? 부디 그것을 저에게 주시면 안 될런지요. 내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 산삼이 제대로 효능을 발휘하려면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느니라. 그것이 무엇이옵니까? 내 피를 반나절 동안 산삼에 바쳐야 하느니라. 그만한 정성이 없다면 산삼의 영험함도 없을 것이니. 순영은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제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아버님만 살아나신다면. 노승의 말대로 순영은 망설이지도 않고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냈습니다. 온 산이 적막한 가운데 똑똑 피가 백년 산삼 위로 떨어지는 소리만이 몇 시간째 울렸지요. 그때였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자 정신이 혼미해진 순영의 눈앞에는 지난날의 모든 순간이 스쳐 지나가는 듯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린 시절 부모님의 모습. 아가, 내가 이렇게 착하니 분명 좋은 곳에 시집가게 될 거야. 처음 동식을 만난 날.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시아버지께 처음 인사드리던 날. 아버님, 부족한 며느리지만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매일 아침 문 밖으로 쫓겨나던 밥상. 하지만 그때마다 순영은 더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지요. 그런데 피를 흘릴수록 순영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습니다. 손끝부터 차갑게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지요. 아버님, 이제는 제 마음을 아실 수 있겠지요. 발걸음이 휘청거렸지만 순영은 꿋꿋이 서 있었습니다. 산삼의 피를 바쳐야 한다는 노인의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아버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정신이 아득해져도 순영은 계속해서 피를 떨어뜨렸습니다. 이제는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지요. 제발, 이 정도의 정성이면 아버님께 닿겠지요. 순영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과 함께 가느다란 숨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시아버지 생각뿐이었지요. 동식 서방님, 저를 용서하세요. 이것이 며느리의 도리입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피 한 방울을 더 떨어뜨린 순영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산삼이 순영의 피를 흡수하자 갑자기 영험한 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녀의 효심이 하늘에 닿았다는 듯이 말이지요. 그 순간 갑자기 눈보라가 휘몰아치더니 노승의 모습이 사라졌고 순영은 정신을 잃은 채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지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순영의 눈앞이 희미하게 밝아왔습니다. 아이고, 아가씨, 정신이 드시나이까? 눈을 떠보니 마을의 나무꾼이 자신을 업고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산삼은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가씨 손에 꼭 쥐고 계시길래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다행히 산삼은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순영의 상태는 심각했지요.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몸은 한겨울 찬바람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제발, 저는 상관없으니 어서 빨리 이 산삼을 저희 아버님께 드려야 해요. 나무꾼은 밤새도록 순영을 업고 내려왔습니다. 마침내 김판서댁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이었지요. 큰일 났습니다. 대감마님, 며느님이. 하인들이 놀라 소리치며 달려 나왔습니다. 아이고, 며느님, 이게 무슨 일이시어요? 어서 산삼을 다려라. 빨리. 이제야 며느님이라 부르는 하인들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그렇게 시댁 하인들은 서둘러 산삼을 다리기 시작했지요. 그때였습니다. 시아버지의 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게냐? 대감마님, 큰일 났습니다. 며느님께서. 하인들의 이야기를 들은 시아버지는 처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순영이 있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차디찬 바닥에 순영이 누워 있었지요. 아버님, 이제 나으실 수 있을 거예요. 순영이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자 그 모습을 본 시아버지의 눈가에 이상한 기운이 맴돌았습니다. 마치 눈물 같은 것이 보였지요. 시아버지는 순영의 차가운 손을 붙잡은 채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아버님, 진지 드시러 와주시옵소서. 매일 아침 정성스레 차려온 밥상이 떠올랐습니다. 아버님, 날이 추우니 더 두껍게 지어온 버선입니다. 밤늦게까지 바느질하던 며느리의 뒷모습. 아버님께서 편찮으시다 하여 뜯은 약초입니다. 언제나 자신을 걱정하던 순영의 마음. 시아버지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미련한 늙은이, 내가 무엇을 잘못 본 것이냐? 옆에 있던 하인이 조심스레 말을 건넸지요. 대감마님, 며느님께서 산에 가시기 전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비록 아버님께서 저를 며느리로 인정해 주시지 않으셔도 제 마음속 아버님은 항상 계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시아버지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렇게 귀하고 보배 같은 며느리를 내가 몰라봤구나. 아가 미안하구나. 내가 잘못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하다고. 평민이면 어떻고 양반이면 어떻나. 이렇게 귀하고 보배 같은 며느리를 그동안 알아보지 못한 바보 같은 늙은이였구나. 시아버지가 순영의 이마에 손을 얹자 그제야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눈썹 끝에 맺힌 시름, 굳은 살이 박인 손끝, 창백한 얼굴에 묻어나는 지극한 효심. 내 평생 양반의 도리를 지켰다 자부했거늘 정작 사람의 도리는 저 어린 며느리만도 못하였구나. 시아버지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순영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봐라, 어서 약을 더 지어오너라. 우리 며느리를, 내 딸을 살려야 한다. 하인들은 놀랐습니다. 평생 굳게 뻗은 등을 한 번도 굽힌 적 없는 대감마님께서 며느리 앞에 엎드리다니. 대감마님, 그러시면. 이제 와서 무슨 체면이 더 있겠느냐? 어서 빨리 약을 지어오라 했다. 시아버지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딸처럼 아끼지 못했던 세월, 며느리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던 시간, 모든 것이 후회로 밀려왔지요. 제발 이 아비의 잘못을 용서하고 깨어나거라. 그날 시아버지는 처음으로 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그 손을 말이지요. 이놈, 어찌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이리도 고생하느냐? 바로 그때 하인이 다려진 산삼을 방으로 들고 와서 순영의 입으로 가져가자 순영은 놀라 고개를 저으며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나는 괜찮으니 아버님 먼저 아버님께서 드셔야 한다. 순영의 행동에 시아버지는 순간 넋이 나간 듯 순영을 바라보고만 있었는데 이내 정신을 차려 하인에게 의원을 불러오라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어서 의원을 불러오너라. 빨리.
한편 의원을 데리러 뛰어다니는 대감대 카인을 본 마을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궁금해했는데 순영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감동을 하였는지 순영의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의 다급한 외침에 하인들이 뛰어나간 후 순영은 의원이 도착하기도 전에 의식을 잃고 말았지요. 이런 못난 아비를 위해 이렇게까지 했더란 말이냐. 시아버지는 산삼을 반으로 나누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잠시 후 시아버지는 순영의 이마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구나. 신분이 높고 낮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높고 낮은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시아버지는 달인 산삼을 반으로 나누어 절반은 순영의 입에 넣어주고 나머지 절반을 자신이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순영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지켰지요.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시구려. 천지신명이시여. 그렇게 사흘 낮 사흘 밤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지요. 아버님, 순영이 깨어난 것입니다. 게다가 시아버지의 안색도 몰라보게 좋아져 있었지요. 아이고, 며느님, 정신이 드셨습니까? 하인들이 기뻐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버님, 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과거의 급제한 소식을 전하러 달려온 동식이었지요. 여보, 아버님, 이게 모두 어찌된 일입니까? 아니, 먼저 기쁜 소식을 전해야겠소. 제가 이번 과거에서 장원급제를. 그만! 조용히 하거라. 지금은 그런 게 중요치 않다. 시아버지의 말에 동식은 놀라 말을 멈추었습니다. 동식은 자리에 누워있는 아내와 그 곁을 지키고 있는 아버지를 놀란 눈으로 번갈아 바라보았지요. 내 아내가 나를 살렸다. 이제야 비로소 보이는구나.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시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간의 일을 아들에게 들려주었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은 동식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아버님, 이제부터는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내 아내가 내 딸이야. 내 친딸보다 더 소중한 내 딸이다. 그날 이후로 김판서 댁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지요. 그날부터 시아버지는 순영을 친딸처럼 아끼셨고 매일 아침 순영이 차린 밥상을 기다리셨지요. 아버님, 오늘은 제가 직접 담근 장으로 끓인 국이옵니다. 오, 우리 며느리 솜씨는 나날이 늘어나는구나. 식사 때마다 시아버지는 손수 순영의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는가 하면 늘 순영에 대한 칭찬 일색이었지요. 이제 우리 며느리가 차린 밥상이 아니면 밥맛이 나지 않는구나. 그리고 얼마 후 김판서 댁에는 경사가 겹쳐 찾아왔습니다. 동식이 높은 벼슬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순영이 태기가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지요. 허허허, 이제 나도 할아버지가 되는구나. 내 손주는 양반도 평민도 아닌 그저 사람의 도리를 아는 아이로 키워야겠다. 시아버지의 얼굴에는 늘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이제는 신분이나 격식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옛말에 사람의 마음은 결국 정성에 감동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신분과 굳건한 고집을 가진 사람이라도 진심 어린 정성 앞에서는 결국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법이지요. 이 이야기 속의 순영은 시아버지의 마음을 열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쌓아온 그녀의 정성이었지요. 쌀알 하나하나 정성껏 씻어 지은 밥, 매일 아침 시아버지를 위해 준비한 상, 그 모든 것들이 순영의 진심이었습니다. 또한 순영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족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가족은 피로 이어진 사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시아버지 또한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닌 그 사람의 진정한 마음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의 도리라는 것을 말이지요. 지금 우리 곁에도 순영과 같은 며느리, 시아버지와 같은 어르신들이 계시지 않을까요? 혹시 우리도 겉모습만을 보고 누군가의 진심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진정한 가족이 되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작은 정성과 진심에서 시작되는 법이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따뜻한 감동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야담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 뜨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합니다.